이거 738페이지 펴놓으시고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소유자가 있고 을구를 열어보니까 누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피담보 채권으로 5억이 기록이 돼 있고 목적 물건이 10억쯤 돼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A한테 물어보니까 요 돈 다 갚았다라고 하길래 누가 저당권자로 들어오면서 8억을 빌려줬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거 돈 다 받고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당권 물건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바보로 안 보이겠어요? 10억짜리인데 앞에 5억 저당권이 있는데 자기가 8억씩이나 빌려주고 들어갔다니. 그래서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유해 등기의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이 건물 보고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해놨는데 A가 채무자가 또는 물상 보증인이 이 건물을 깨려고 하면은, 즉 철거하려고 하면은, 철거돼 버리면 소유권도 소멸되고 저당권도 소멸돼. 그거 하지 마라.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즉 설정자 아닌 제3자가 이 건물 망치질 해가지고 깨려고 하더라도 물권에 의해서 그거 하지 마라.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어느 정도 만약에 뭐 흠집을 내어서 가치를 감소시켰다면은 고의가실로 그러면은 그와 더불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담보물 가치가 뭐 감소되었다면 그때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담보물이 보충되면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였습니다. 이 사람이 설정자이면서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됐을 때는 그때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약정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공된 담보를 감소 훼손시키면 그때는 기한 이익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때는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기한 이익 상실시키면 즉시 변제받겠다는 것이고 담보물 보충시킬 때는 계속 저당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 관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저당권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물권적 효력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저당권에 유해한 등기가 있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고의가실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3번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그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거는 선택적 관계라는 것.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기한이익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표로 한번 그려놓은 것이고, 다음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은 그냥 봅니다. 전세권 쪽에서 본 것도 있으니까 저당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의 양도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을 길게 들어서 놓은 것이고, 저당권 위에 질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옛날에 어떤 분이 입질이 뭐가 이렇게 묻길래 입질, 고기가 입질하나 그런 거 아니겠죠. 질권 설정하는 것을 입질이라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데 또 어떤 분이 옛날에 저 앞에서 있었는데 입도가 뭐냐? 입도, 키스미. 그건 알겠지. 서 있는 벼 이야기하는 거고. 저당권의 소멸, 일반적인 물건 소멸 사유에 소멸되고 앞에서 공부할 것들 저당권에 의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담보물건의 공통된 소멸 사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소멸될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당연히 담보물건 소멸될 것이고 그 다음 제3자가 저당 목적물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면은 시효 완성 전의 저당권 소멸한다. 시효 취득 쪽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제 특수한 저당권 두 개를 볼 것인데 근저당과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겁니다. 특히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사례형 계산해야 되는 산수 문제까지 나오고 가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숫자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숫자는 머리에 잘 안 떠올라. 근저당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정감 변동하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저당권에 비해서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이고 그냥 뭐 이 사람이 주유소 영업한다고 치지 뭐 그게 가장 편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주유소 공급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하기를 최대한 10억 원어치 공급을 받기로 하고 장사가 잘 되면은 다 갚아버려서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최대한 10억까지 공급받기로 하고 또는 일부는 갖고 못 갖고 할 수 있고 계속 거래 관계를 하고 있는 한 피담보 채권이 증가 감소 이렇게 할 것인데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의 유효성은 인정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얼구에 근저당이다라고 하고 피담보 채권을 10억이라고 기재하는 채권 최고액을 기록한다는 것. 채권 최고액을 기록한다는 것. 그래서 근저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채권 최고액 10억이라고 되어 있을 때 현재 피담보 채권액이 10억이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근저당의 경우에는 일반 저당권에 비해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 조금 전에 기름 공급받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필요했다는 거지. 그 기본 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사유 발생 시. 그래서 기본 관계가 해제되든지 해지되든지 약정 기간이 만료되든지 채무자가 파산당하든지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든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관계 종료시키는 사유 지문에 나오면 그거 이렇게 읽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기본관계를 유지 안 시키겠다는 거지. 이거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는 거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거는 경락, 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어올 때 내보다 최대한 10억 정도까지는 먼저 받아갈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지연이자 일반 저당권일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요거 근저당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것.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은 즉 10억 범위 내라면은 지연이자 9년분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10억까지는 내보다 먼저 받아갈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 최고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을구를 열어보니까 K가 근저당이라고 해놓고 채권 최고액 10억이라고 기재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급된 가액은 13억이라는 거예요. 그때 돈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이 경매 실행해서 누가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그 경매대금이 15억이라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10억만큼만 배당받을 수 있을까? 13억까지 다 배당받을 수 있을까? 딴 말 없으면 설정자이면서 채무자. 채무자 책임은 전액을 다 져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13억 달을 배당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돈을 빌려가기로는 기름 공급받은 아들은 최대한 13억을 공급받아 갔는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는 아니고 물상보증인이라는 거죠.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액은 이 액수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근저당권 말소시키려면 13억 전체를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채무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이 금액만큼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은 연대보증 채무까지 부담한 자가 아니라면 요것만큼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요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들어왔고 누가 경매를 실행했든지 간에 경매가 실행되어서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최대한 배당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은 13억이 아니고 그거는 채무자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만큼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 741페이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 피담보 채권은 지금 확정 안 되어 있다는 거, 정감 변동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 저당권에 대해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742페이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와 관련되는 것은 저당권에서 설명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기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품 공급 계약이라든가 당좌 대월 계약, 할인 계약 등이 될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계속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임을 밝히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것, 이자는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존속기간, 뭐 거래관계 결산기에 관한 약정, 필요적 등기사항 아니라는 거, 등기법상 존속기간이 필요적 기사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재당권 실행, 변제기 도래했을 때 실행할 수 있을 것인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쭉 읽어보시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 다 설명된 겁니다. 확정 시기 보시면 확정 시기 바로 위에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그 위쪽에 동그라미 2번이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건저당하고는 관계없다는 거.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은 지연이자 몇 년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일정한 사유에서 기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있을 경우 그것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관계를 해제하거나 뭐 또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해지에 의해서 그다음에 건재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시에 확정되고 넘기시면 그 건재당권자 이외의 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것. 확정이 되면은 이 성질은 일반 저당권입니다. 확정이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경매 신청할 때, 그래서 경매 신청이 됐습니다. 그때 피담보 채권이 5억이었다면 5억으로 확정된다는 것. 한번 확정되고 났을 때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쪽에 있는 거 로마자 1번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법인 합병 시에도 확정될 수 있다는 것. 로마자 3번은 너무 특수한 것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이고 실제 채무가 등기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초과한 것 전부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동그라미 1번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이해관계 없는 자가 말소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물상보증인이 건재당권을 말소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 연대보증인이기도 하다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물상보증인에는 사전구상권 없다. 앞에서 본 판례를 다시 한번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건재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말소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건재당권 채권 최고액 존속기간 변경이 가능은 하다는 거. 그때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최고액을 정액시킨다면 그 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등기법에서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746페이지 건재당권의 기본계약 추가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추가 변경. 채권 최고액 10억까지 해놨는데 원래는 기름 공급 그게 기본 계약인데 추가해가지고 뭐 화장품 공급가 여기까지 추가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뭐. 저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해를 미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의 변경도 가능한데 3자 간의 합의가 요구되고 당연하고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하고 건재당권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제 그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무에서 제외된다는 것 한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재당권도 당연히 양도할 수 있고 건재당권 소멸 한번 읽어보시고 포괄 건재당 일반적으로 건재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초해서 정감 변동하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 저당권에 비해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것을 건재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포괄 건재당이라는 것은 기본 계속적 거래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거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빌려주고 건저당이다라고 설정해 두는 경우를 포괄 건저당이다라고 하고 그냥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이거 뭐 12억을 빌려줬어요. 12억. 짝수로 가야 이게 산수가 계산이 될 건데 그때 A 소유의 X 부동산, Y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것. 양부동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할 것인데 저 공동저당권 자체가 건저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만 하시고 이때 B가 최선순위로 들어왔고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얘의 편의를 위해서 다 있다고 보고 12억을 빌려줬는데 이 X부동산 그냥 과잉 경매 금지 원칙 무시하시고 X부동산이 12억, Y부동산이 8억이라고 한번 보시죠. 그랬을 때 공동저당권자는 최선순위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를 동시에 경매 실행해서 동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 배당을 하면은 경락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P의 피담보채권액은 7억, K의 피담보채권액은 5억이다 라고 놓고 보시죠. 이게 산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B가 A한테 빌려준 거는 그냥 10억이라고 보고 짝수로 맞춰야 계산이 편하게 떨어질 거니까. 경락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X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 B가 배당받는 금액 전체 경락가액 합계액을 분모 자리에 두고 당해 목적물 가액을 분자 자리에 두고 거기다가 채권액을 곱하면은 여기서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죠? 계산이 안 돼. 6억. 그럼 Y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은 전체 20억 중에서 Y 부동산 가액이 8억이고 거기에 10억을 곱하면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배당을 하면은 B는 X 부동산으로부터 6억을 받고 Y 부동산으로부터 4억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은 P는 자기 채권액이 7억이어도 저기서 P가 배당받는 금액은 남는 금액 6억 배당받아 올 거고 Y 부동산에 대한 K는 자기 채권이 5억이지만 여기서 4억을 배당받을 거라는 것. 근데 둘 다가 채무자 소유이거나 둘 다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래 받아오든 받아가는 금액은 똑같아야 돼.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만약에 X 부동산에서 B가 먼저 배당받아가면은 B는 여기서 10억을 다 배당받아가 X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후순위 권리자 P는 X 부동산에서 P는 남는 금액 2억을 배당받고 그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한다는 것. 여기 대신 들어가서 받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럼 Y 부동산에 가서 P는 Y 부동산에 가서 얼마를 받아올 수 있냐면은 원래 B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대위합니다. 여기서 4억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은 P는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6억 배당 받아갈 거라는 거. 받아가는 금액은 똑같다는 거. 만약에 이 B가 Y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다 배당을 받아가면은 B는 Y 부동산에 가서 2억을 전부 다니까 8억 다 챙겨가고 그럼 이 B는 이제 X 부동산에 가가지고 2억을 더 챙겨서 B는 이런 식으로 10억을 받아간다는 거. 그때 요 K가 채무자 소유 Y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인 K가 이제는 X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인 B를 대위할 거라는 거. 그러면은 K는 X 부동산에 가서 B가 가지고 있는 금액, B는 원래 X 부동산에 대해서 안분하면 6억 가져갈 건데 거기서 2억을 챙겨가서 남는 게 4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4억을 챙기고. 그러면은 X 부동산 12억 중에서 6억이 배당되었으니까 P는 나머지 X 부동산에서 6억 배당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채무자 소유이거나 둘 다 전부 다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일 때는 동시 배당받든 이시 배당받든 받아가는 금액은 일단 똑같아.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 일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X 부동산은 채무자 A 소유 부동산이고 Y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소유. 동시 배당을 하게 되더라도 판례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한다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B는 X 부동산에서 10억을 다 챙겨가고 그러면 X 부동산에 남는 2억은 P가 챙겨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면은 P는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뿐이라는 거. 왜 그러냐고 할 수 없지. 알고 들어와야지. 알고 안 들어갔어야지. 알고. 이시 배당할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하면은 결론이 당연히 똑같을 거고 저당권자 지 마음이니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B는 대빵이니까 Y 부동산에서 8억을 다 챙기고 B는 X 부동산에 가서 일단 2억을 더 챙기고 그래서 B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저기서 10억은 다 받아가게 돼 있어. 그때 이 Y는 이 W 물상보증인은 이것만큼의 돈을 대신 갚아준 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X 부동산에 대한 B의 지위를 대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경매가 실행돼서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위치에서 보면은 W가 가지는 변제자 대위에 의한 저 권리는 저당권의 대상인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이 되니까 물상대위의 법리.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 K는 변제자 대위, 그거에 대한 물상대위, 이 법리에 의해서 X 부동산에 대한 B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X 부동산에 대한 원래 B가 안 분배당했더라면은 가질 수 있었던 금액이 6억이었었는데, 그러면 여기 가서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여기 가서 K는 4억을 받아올 거고, 그러면은 X 부동산에 남아 있는 6억은 P한테 배당이 될 거라. 그래서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일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될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는 액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배당되었을 때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할 수 없기 때문에, 여튼 동일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담보물이 2개 이상일 때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된다 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쪽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임차인, 대항력만 갖춘 소액보증금일 수도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일반 임차인일 수도 있는데, 이 임차권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 건물 대금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대금에도 효력을 미치니까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 대지권이 있고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대지권에도 효력을 미칠 것이니까 이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근래에, 지금은 근래도 좀 되었지만, A 2분의 1, B 2분의 1, 이 B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A, B가 공유물 분할해서 이쪽을 A 걸로 하기로 하고 이쪽을 B 걸로 하기로 해서 각각 단독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B 지분 위에 있던 저당권은 A 소유물로 당연히 집중되는가 아니라는 거. 따라서 여전히 여기 2분의 1의 저당권이 붙어 있고 여기 2분의 1의 저당권이 붙어 있다는 거. 따라서 여기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 근데 저거는 기억하시는 게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과 선박에 대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 공동저당 법리 적용 안 한다는 것. 747페이지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 창설적 공동저당, 추가적으로 공동저당이 된 경우를 추가적 공동저당 기능, 담보적 기능 이런 것들을 확보시키기 위한 것이고,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748페이지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밝혀지면 공동저당으로 인정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그 등기 전산 처리함으로써 자동 조제될 것이고, 공동저당 목적물의 종류 해놨는데 그 3번에 말미에 보시면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 이런 거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해놓은 거.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동시배당의 경우 전부 다 채무자 소유 일대를 전제로 해서 읽으십시오. 공동저당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한 때에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 경락가액 합계액을 분모 자리에 두고 당해 목적물 가액을 분자 자리에 두고 각 채권액을 곱해서 정한다는 것. 아까 연습했습니다.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함으로써 그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일단 자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앞에서 둘 다 연습해 봤는데 이쪽에서 먼저 들어갔을 때는 B가 전체 배당이 되었지만 후순위가 대위할 수 있었고 둘 다 채무자 소유를 전제했을 때 이쪽을 먼저 배당받았을 때는 이 전체 경락가액이 8억이니까 10억이 다 배당되지 않았지만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채무자 소유이거나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일 때 한번 읽어보시고 공동저당의 범위는 공동근저당에도 적용되고 하여튼 우리가 저당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설정하는 것은 전부 100% 근저당입니다. 어차피 근저당이라 하더라도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일괄 경매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마지막 줄, 세 줄, 이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751페이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과의 관계 해놨는데 이론적인 거 무시하시고 그 1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 판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없고 공동저당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대금 교부에 의해서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구상권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된 1번 저당권자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결국 물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라는 것. 그 정도 보시고 752페이지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 여부. 임금채권을 가지고 고용주 소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적용되는 경우 조세채권을 가지고 조세 체납자의 여러 개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다음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에 대한 거 이런 쪽에 유추 적용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동일한 채권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에는 이 공동저당의 법리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시간이 애매해도 잠깐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를 그대로 볼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99.9%는 저당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